근데 우리 장 기자님, 나 정말 궁금했었는데 그때 그 스트레이트의 데스크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안 돼, 이거 내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죠. 이건 너무 김건희에게 치명적이야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이거는 기사가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죠. 근데 기사거리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발언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 기자님이 반드시 내고 싶었는데 이게 데스크가 막아가지고 못 냈던 이런 어떤 김건희 발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권하면 가만히 안 둬. 뭐 집권하면 뭐 수사기관이 알아서 긴다고 알아서 그렇지, 수사한다고 그렇지. 시키지 않아도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발언이 그 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황당한데 그 네. 대상이 그 당시에 지목했던 언론사가 서울의 소리 이런 데 가만 안 두겠다. 네. 그다음에 뭐 열린공감 뭐 이런 거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했던 예,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가 뭐 언론사야? 이게 MBC나 KBS나 조선일보나 한겨레면 기사가 되는데 가만히 안 두겠다는 언론사가 그런 매체가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얘기. 아니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 TV 그렇게 작사를 내고 나중에 MBC를 지금 겨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뭐 방송이 요건 되긴 했는데 정말 방송을 하기 싫어했던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워딩들은 네. 다 기사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보수는 돈 주니까 미투 안 터지잖아. 진보는 돈 안 주고 하니까 미투가 터지는 거야. 이게 안희정 얘기가 나오긴 예, 했는데 예, 예. 그 말은 뺐어요. 그 말은 또 MBC에서 뺐어. 아, 제가 오래 이게 되게 충격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거기서 또 안희정을 옹호하는데 이게 이상하죠. 저는 이런 것들이 보도 가치에 또 봤는데 이건 자극적이니까 지상파에서 하기 적합하지 않다. 아니 지금 이 공적 인물에 대한 말하자면 퍼스트 레이디로서 막강한 권력을 또 행사할 수 있는, 지금 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건희에 대한 보도인데 제가 이제 이거는 조만간 공개할 생각인데요. 네. 그 당시는 당연히 그 당시에 왜 MC에서 7시간 녹취록 보도가 그런 식으로 나갔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시 이제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언젠가는 공개해야 되는 공개해야지. 입장. 근데 다만 제가 이게 결국은 MBC에 안 좋은 얘기잖아요. 아니, MBC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제가 친정에 등에 칼을 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제하려는 생각도 한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자가 봉사해야 할 최고의 원칙, 가치는 그럼요. 국민들이 알 권리고 그럼요. 이건 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저는 그 데스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전 잘 몰라요. 뭐 이름 되면은 내가 알지 모르겠지만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MBC를 이 정권이 장악을 한다? 그러면 출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잘 나가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잘 나가고. 늘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되게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부장이 그 당시에 부장이 네. 저한테 네. 제가 스트레이트의 선임 기자였어요. 네, 연차가 선임 가장 기자. 높은 기자. 예. 이제 데스크나 부장 간부들 빼고는 거의 20년 선임 영역인데. 기자였어요. 네, 근데 저한테 수습 기자한테도 시키지 않을 일을 시킨 게 뭐냐면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한참 이게 기사가 안 되는데 너 기사를 어떻게 쓸 거야? 근데 제가 취재해서 기사 쓰겠다라고 하니까 고집을 피우니까 네. 네가 무슨 취재를 할 건지를 다 적어오래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네가 할 취재, 이 보도를 앞두고 네가 어떤 취재를 할지,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이 취재할 내용을 다 적어오래요. 이런 지시는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굉장히 모멸적인데요. 네. 그렇죠. 그 자체로 굉장히 모멸적이죠. 제가 네. 그때 연차가 한 17년 차 글쎄 정도 말이야. 되는데 예. 조그만 언론사였으면 부장을 하고 있었을 그 연차예요. 아니 대표를 해도 뭐 전혀 무방하지 않지. 근데 아무튼 저 무방하지. 써갔어요. 한 10몇 가지를 써갔어요.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있는 조국 정경심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그렇지. 이 발언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국 대표를 뭐 인터뷰를 시도한다. 유시민에 대해서 또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그럼 뭐 유시민 대해서 일단 그 인터뷰를 한다. 네.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가 최초로 양재택 검사랑 같이 체코 놀러 간 걸 인정을 해요. 네. 녹취록을 보면. 그렇지. 예. 근데 이제 놀러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인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법원에서 그래서 출입국 기록을 그게 문제가 돼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네. 양재택 검사와 김건희 여사의 출입국 기록을 법원에서 가져오라고 2차례 요청을 하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김건희 걸 가리고 내요. 안 내거나 김건희 출입국 기록을 그 당시 그 체코가 되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법원이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걸 왜 안 내?
김건희의 출입국 기록을 가리고 내요. 양재택 검사 건은 예를 들어서 내고 막 이러는데 김건희 여사 어머니 이제 최은순 여사 건은 뭐 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한 자료를 정대택 선생님이 갖고 있었고 네. 정대택 씨가 갖고 있었고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정대택 씨를 인터뷰하고 관련 그 출입국 기록과 관련된 자료들 법원에서 요청했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거를 해태를 하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이런 내용들을 취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열 몇 가지를 적어 갔는데 자 이거 취재하지 마. 취재하지 마. 취재하지 마. 그래서 제가 한 12세 가지를 적어 갔는데 다 취재 금지를 당했어요. 야. 다 취재 금지를 당하고 어떻게든 보도하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인 어떤 모욕감을 느끼긴 해도 제출한다 해서 제출했더니 이거 전부 하지 마 이렇게 네, 했던 거예요. 12가지인가 13가지를 써갔는데 네. 다 금지를 당했어요. 다 이거 하지 마 금지 네. 한 다음에 취재 지시를 내립니다. 네. 취재 지시를 내려요. 네. 그 당시에 끊임없이 위에서 저한테 했던 얘기는 7시간 녹취록 자체로는 기사가 안 된다. 네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비의 사실을 취재해 갖고 오면 그거에 붙여서 7시간 녹취록을 같이 사이드로 보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취재하라고 하면서 내렸던 지시가 뭐가 있냐면 이명수 기자가 코바나 컨텐츠에 가서 김건희 여사를 실제로 한번 만납니다.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 상대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할 때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 지금 문제가 되는 무슨 뭐 정모비서 그다음에 또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잘 까먹었어요. 네. 누군지를 모르겠는 젊은 남녀가 2명 있었어요. 코바나 네. 컨텐츠 직원이 아닌. 그렇지. 그게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왔다고 하는 5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3명은 코바나 컨텐츠 직원. 저희가 이제 누군지가 파악이 되는 사람이고 누군지 파악이 안 되는 윤석열 캠프에서 왔다라고 하는 20대로 보이는 굉장히 젊은 남녀 2명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 두 명이 누군지를 알아갖고 오래요. 이 2명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뭐 하는지를 알아갖고 오래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일보로 내세워서 기사를 쓰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고 취재 지시를 내립니다. 나머지를 다 금지하고. 근데 이게 딱 들으셔도 알겠지만 이게 기사 가치가 있습니까? 기사 가치 없죠. 이게 흔히 하는 방식이에요. 영리한 방식이에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문제 되잖아요. 네. 내가 취재를 금지한. 나는 취재 금지한 적 없어. 나는 취재를 열심히 잘하라고 이런저런 지시를 했어라고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전혀 무가치하고 취재가 돼봐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취재가 되지도 않을 이상한 취재 지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동안 그냥 사무실 나가서 이러고 그냥 부장 얼굴 보면서 이러고 그냥 둘이 앉아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보도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디올백도요 영상을 진작에 입수하셨고 그래서 그걸 MBC에서 보도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랬죠. 킬당 해가지고 안 네, 되겠다 이건 보도해야겠다 내가 나가서 보도하겠다 해서 MBC에 사표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야, 난 여기서 막 죄송합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난다고 내장에서 눈물이 났어요. 예. 아니 그때도 시도는 하셨을 거 아니야. 이거 보도해야겠다. 이 FHD 영상으로 김건희가 이 명품백 뇌물을 받은 게 다 보고를 파일로 입수가 됐는데 그 당시 또 뭐라고 또 거기서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건 이제 리스크가 크다. 아 MBC의 리스크가 크다. 예, 그러니까 취재 기자 MBC 이게 왜냐면 이제 취재윤리 위반 그 아, 소지가 있잖아요. 예, 감정 취재라고 하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크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판단을 해준 거잖아요. 킬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윗사람들이 할 일은 판단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판단을 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졌다라고 봐요. MBC는 그걸 킬했다라는 거가 세상에 알려졌고 그거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할 사람은 비난을 하는 거고 잘했다고 칭찬할 사람은 칭찬을 하고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잘된 판단일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죠. 저는 잘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보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기자니까. 한 발짝 떨어진 입장에서 뭐 네. 보도윤리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구실 같고 야 이것까지 네. 보도하면 MBC 우린 망한다 쑥대밭이 된다 이런 염려가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어찌됐건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에 따라서 제 거취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7시간 녹취록 때 보도 때는 그게 안 됐어요. 아. 보도를 내줄지 안 내줄지를 결정을 안 하고 이게 보통 스트레이트가 1시간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면 6주 전부터 보도를 준비합니다. 기자. 그렇지. 근데 이거를 한 달도 훨씬 전에 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할지 안 할지 언제 보도할지 보도 시간을 어떻게 할지를 열흘 전에 알려줬어요. 열흘 전에 결정해서. 예. 그 열흘 전에 알려주면 한 달 내내 그냥 출근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그냥 부장 얼굴 보면서 둘이 이러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7시간 녹취록 보도 때 예. 그때 너무 학을 띄어서 예.
디올백 보도를 킬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용민 이사장님과는 다르게 네. 별 불만이 없어요. 깔끔하게 판단을 해줬으니까. 아니, 근데 그래 MBC 판단이 그러면 나는 내 길 갈게 이래 했으니까. 에서 주는 연봉이 어마어마하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언론사에 비하면은 그 정말 너무 안정적인 자리를 던지고 이 보도를 위해서 MBC를 그만뒀다. 나는 그 부분은 이런 전례를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시점에 홍보 하나 하자면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 많이 구독해 주시고 여유가 되시면 후원도 여기 나와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예, 어려운 일이에요. 안정적인 직장에 있다가 나와서 이게 이 야생에서 들판에서 뛰어보니까 네. 이게 쉽지 않다. 예. 저널리스트 그 이상의 저널리스트 이렇게 좀 사실 좀 비겁한 판단을 한 MBC도 지금 정말 저널리즘의 어떤 본산으로 막 추앙되고 박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 상대적으로는 가장 나은 언론사예요. 예, 분명한데 예, 예. 근데 또 이런 디올백 보도나 어떤 녹취록 보도에 있어서 취했던 태도를 보면은 여기도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디올백 네. 보도 때 이제 그 사표를 낼 때 했던 생각은 제가 일단 7시간 녹취록 보도를 마친 전범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아무튼 그 전과가 있는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 아니. 이게 있었고 민주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데스크가 이게 같다는 있었고. 걸. 예. 그런데 디올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보자 취재원과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7시간 녹취록 때 네. 서울의 소리 제보자인 이명수 기자와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MBC에 단독으로 주면 잘 보도할게 그렇지. 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때 약속을 2가지를 했습니다. 2가지를 한 게 뭐가 있냐면 스트레이트 한 회분을 통틀어서 보도한다. 원래 2꼭지로 하는데 한 꼭지로만 한다. 한 회분이 한 45분 되거든요. 네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거 안 하고 이 7시간 녹취록 보도로만 채운다. 그렇지. 예, 이게 하나가 있었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변호사비를 MBC가 책임져 준다. 예,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 네네. 2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네. MBC 법률팀에서 그 법률 검토 다 하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게 하고 가져온 건데 이 2가지 약속을 다 못 지켰어요. 제대로 보도도 일단 못했고 1시간 통틀어서 보도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 20분 잘라서 반만 했습니다. 맞아요. 찌그러뜨려서 보도했어요. 예. 축소를 시켜서.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명수 기자에 대한 변호사비도 생전 한 푼 안 해줬습니다. 본인이 다 뒷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명수 보니까. 기자가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명수 기자는 저를 상대했고 제가 이명수 기자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저는 네. 물론 이제 회사에 다 보고를 하고 허락을 하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한 거지만 이명수 기자는 저를 상대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대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약속을 못 지킨 상황에서 디올백 영상을 또 나한테 줘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명수 기자가 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번엔 진짜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7시간 녹취록 보도 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또 얘기했겠죠. 이번에 MBC 다르다. 네.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장도 바뀌었고 이번엔 진짜 다르다. 내가 그때 한 얘기가 있어. 그래갖고 진짜 만약에 못하면 MBC에서 못하면 그러니까 농담처럼 내가 사표 내고 나와서라도 내가 한다라고 그 디올백 영상을 받아올 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래도 MBC에서 받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저는 MBC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디올백은 영상이고 너무 확실하고 이 비의 사실이 너무 확실하니까 명품백 받는 게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그러고 받아왔는데 또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약속을 안 지키고 못해요.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건 더 이상 기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뭘 기자예요. 그런 사람이. 예. 와, 내장이 아니라 지금 눈물 나올 뻔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기자가 다 있었구나. 기자가 추구해야 될 게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 팩트면 보도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애가 둘이고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이거를 직장을 버리고 나가서 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원칙, 대전제, 저널리즘 너무 고상하고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팩트면 쓰는 사람인데 네. 팩트면 못 쓰는 상황이 지금 2차례 연달아 발생한 거잖아요. 7시간 그렇죠. 녹취록 보도에 이어서 디올백까지. 그러면 제가 앞으로 누구한테 가서 누굴 만나서 저한테 정보를 주세요. 제가 잘 보도할게요. 제가 잘 쓸게요라고 앞으로 영원히 얘기 못하는 거죠. 아이고, 지금 위기에 봉착한 MBC는 어떻게 이대로 장악을 당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구성원들이 뜻 모아서 저지해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지하기 쉽지 않죠. 사실은 이 체제 속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투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지. 일단 그 얘기를 가기 전에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 MBC가 들고 있는 카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예. 장악당하기 전에 일단 예. 하나 지금 해놓은 게 예. 박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놨죠. 예. 요게 일단 지금 남아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요. 이게 만약에 불발이 되면 네. 죄송합니다. 네. 불발이 되면 이 친여권, 친윤석열 성향의 이사 6명이 지금 현재 이제 안영준 사장을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MBC가 또 내놓을 수 있는 카드 하나가 사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그 인용이 되면 네. MBC를 지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두 번째 거는 사실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그러는데 들고 있는 카드로서의 기능이 크게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 그 박문진 이사 이사회에서 뭐 이게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 했을 때는 그걸 그 불법적이지 않는 이상은 그 이사회 판단,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판단을 엎어버리기란 쉽지 않은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고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이제 카드를 쓴 거잖아요. 네. 이 효력정지 이사들의 선임이 부당하니까 네. 이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네. 이 선임을 무효로 해주세요라고 한 이 가처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어제 법원이 일단 26일까지는 효력정지를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며칠 이거는 전에 이진숙하고 김태규가 결정했던 그 박문진 이사들 그 사람들은 네, 8월 6명. 26일까지 이사가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8월 13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8월 13일부터 출근해서 그 박문진 이사로서의 권리, 권한이나 업무를 행할 수 있는데 그거를 26일까지를 늦춰놓은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 방통위에서는 좀 우리가 소송 대비할 수 있게 시간을 줘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야 이게 꼼수 아니야? 니네 시간만 지연시켜 놓고 13일 날 이 이사들이 다 출근해서 업무 보고 막 MBC 사장 바꾸고 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심사할 동안은 일단 그 니네 자격 없는 거야. 출근도 하지 마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네. 요거니까 이거를 너무 과하게 기대할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법원이 이거를 좀 제대로 좀 들여다볼 의지는 있는 거 아닌가. 요거까지는 그냥 소극적으로 해석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 조짐이다. 예, 그러니까 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야 이거 분위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갈 건 아니고 예, 그냥 맞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법원이 나름대로 이걸 좀 신중하게 한번 양쪽의 얘기를 잘 들여다 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정도, 잘 따져보려고 하는구나라는 네. 정도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선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자, 이 두 가지 말하자면은 그 바리게이트가 무너진다. 그럴 때는 MBC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난번에 김재철 때처럼 돌아가는 건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예,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데스크는 막 출세하고. 모르겠는데 뭐 그럴 것 같은데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 그럴 거예요. 예. 되게 어렵습니다. 투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예. 노동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자들이 예. 기자로서 혹은 예. 또 언론사에 종속된 노조원 으로서 조합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전통적인 투쟁 방식이 이제 업무를 해태하거나 느슨하게 하거나 네. 혹은 그 뭐 제작을 중단하거나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죠. 이제 파업을 하거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이거는 뭐냐면 사측이나 네. 노동자나 그래도 회사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어떤 공통의 이익이 공통의 그 이익이 이제 일치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쟁 방식이에요. 사주들 입장에서도 야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저렇게 해갖고 회사 다 망가지면 내 주식가치 떨어지고 난리 나는데 좀 달려야 될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거는 가지 말자. 이런 걸 기대하면서 파업을 하는 건데 MBC는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얘네들은 망가져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망가져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망가뜨리려고. 이제 윤 정권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 예. 망가뜨려서 그냥 원오브 댐의 언론사 아무 영향력이 없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언론사로 만들려고 이미 김재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단히 시도를 했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시용 경력 기자를 한 70여 명을 뽑았어요. 70여 명 이상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MBC의 DNA를 바꾸겠다라고 하고 그게 그러니까 MBC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데모질을 한 거죠. 그냥 뽑을 수 없는 못을 그냥 일제가 그 정기마다 그냥 그렇죠. 새말뚝 박듯이 MBC에 대해서 지금 김재철 박근혜 정부 때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투쟁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벌였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들이 봤을 때 이 회사를 망가뜨리기가. 아, 그렇지. 졸라 그래? 땡큐. 졸라 네. 땡큐. 파업해? 우리 시용 기자 또 뽑을게. 약 올리면서 뽑아요. 약 올리면서. 파업하는 이 정말 그 기자들, 조합원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파업에 들어가는데 진짜 살살 약 올리면서 그래 그럼 우리 시용 기자 뽑을게 지켜봐 이러면서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투쟁 방식이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투쟁의 동력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KBS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라고는 그렇지. 봅니다. 이용마 DNA도 있고요. 이용마 기자의 어떤 그런 있다고 보는데 의지가 있고. 다만 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바로 MBC 기자들이 뭐 제작법에 들어가고 파업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그렇게 되려고 하더라도 저들의 불공정 행위가 누적이 돼서 그렇지. 정당성을 쌓여서. 확보하는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냥 사장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 사장에 반대해서 파업을 하면 법적으로도 그게 정당성을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치 파업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울한 얘기만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KBS 구성원들에겐 죄송하지만 KBS는 수신료라는 또 이 아킬레스건을 잡히고 그렇지. 있어서 예. 투쟁하기가 쉽지 않은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애는 또 그렇지도 않아서 그거보다는 좀 자유롭고 그거보다는 야성이 강한 조직이거든요. 네. 투쟁을 할 건데 너무 빨리 실망하시지 말고 MBC 내부에서 치열하게 벌이는 그 투쟁의 목소리들 그리고 어떤 불공정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같이 들여다봐 주시고 하시면 훨씬 그 투쟁에 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괜찮습니다. 예. 이진숙 법인카드요.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예전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요? 예, 예.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는요. 그거는 정말. 더한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진숙은 이진숙의 법인카드 내역은 김재철에 비하면 이 깜이 안 됐어요 그때. 김재철은 외국에 다니면서 1, 2호텔 막 법인카드 긁고 다니면서 제이라는 여성도 그 법인카드 사용에 그러니까요. 혜택을 입은 내연료로 추정되는 무용하시는 뭐 분하고 같이 법인카드를 외국에서 긁고 다니 막 이런 것까지 다 취재가 돼서 그 당시에 MBC 노조가 열심히 싸웠는데 지금과 같은 그 어떤 국민적 관심사나 호응 그 당시에도 많은 민주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시긴 했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구성원들이 아마 가열차게 투쟁하고 싸울 겁니다. 자, 그래요.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정의가 시간은 걸리더라도 끝끝내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절망에 시달리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장인수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귀한 기자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주주의의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론 자유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님 외롭지 않게 여러분 앞으로 더 가열찬 취재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정말 여러분 진실 보도를 위해서 자기 칙을 던지고 MBC 연봉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거기 1억입니다. 1억. 연봉 1억인데 말이야. 그걸 언론 보도를 위해서 정의의 어떤 그런 흉중에 이 정의를 세워놓고 진실 보도를 위해서 이렇게 던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영해 주고 또 열심히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인수 기자님 여러분 많이 앞으로 주목해 주시고 지금 저널리스트라는 유튜브 채널 거기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많이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자님 오늘 많은 얘기를 못했어요. 자주 불러주세요. 종종 모시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민 이사장님의 활동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보통 많은 유튜버들이 정치 지형을 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그쪽으로 취재를 많이 하는데 김용민 이사장님은 예전부터 이 언론의 구조적 모순, 언론의 제도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재미없어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알리려고 하는 지도들을 부단히 하고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저도 사실은 유튜브나 이쪽에 있다는 게 되게 반갑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나 갖고 있는 이 해안이나 이게 웬만한 교수들보다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수보단 낫습니다. 제가. 웬만한 저도 인정해요. 웬만한 신방과 교수들 그냥 뭐 강단에서 하나만 한 얘기 그냥 언론에 그 낡아 빠진 그거 아무 효과도 없는 거 그냥 떠들고 있는 교수들보다 훨씬 낫고요. 이게 이론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현실 우리 민중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발다 있지 않고 이거를 설명해낼 수 없으면 그 이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무슨 진리의 상합탑 무슨 저널리즘 아무 필요 없는 얘기고요. 이 언론 현상이 지금 왜 이러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것들을 따지고 들어가서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부단히 시도하는 분 중에 하나인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들도 앞으로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우리 장 기자님하고 하고요. 정기적으로 좀 만나서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사실 재미있었다기보다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야,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언론이 장인수 보유국이구나. 무슨 말씀을 땀나. 예, 정말 제2의 장인수, 제3의 장인수를 많이 길러내는 것은 바로 우리 민주 시민들의 그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장 기자님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